중국에는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은 오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과거에 천착한다. 우리가 반대하건 찬성하건 관계없이 우경화의 길로 갈 것이며 역사도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일 간에 풀기 어려운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해 잠시 졸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일본인 가운데의 과거사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 대부분은 마땅히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는 과거사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들에게 줄기차게 너희가 나쁘다, 사과하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사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이다. 또한 목소리 크게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천시하고 피하는 게 일반적인 일본인의 성향이다. 싫건 좋건 이것이 일본 사회와 일본인의 특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소리 높이고 눈을 겨대며 다가가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독도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그것도 퍽 다르다. 먼저 일본인 중에는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서 영토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독도가 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강탈하려는 야욕을 규탄한다. 무턱대고 성토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들은 거칠다. 툭하면 화를 낸다. 걸핏하면 우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독도나 과거사에 대해 잘 몰랐거나 관심이 없던 그들이 우리의 반응을 보며 한국에는 왠지 정이 가지 않는다거나 저런 한국이 너무 싫다며 점점 반항반한 혹은 혐한 감정만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 추진 세력일 뿐이다.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울분을 토해낸다고 해도 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그럴수록 일본의 집권당 세력은 우리의 울분을 돋우며 한일 양국 민간인들의 감정을 이간시키고 이를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추진력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좀 더 새롭고 다양한 대처 방법을 모색해보자. 과거사 문제의 경우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라서 무엇을 사과하라는지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반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한일 간의 민심만 악화될 뿐이다. 그러므로 남에 대한 배려에 뛰어난 일본인의 특징 등을 잘 활용하며 새롭게 다가가야 한다. 2000년 일본 동경에서 당시 30대 초반의 유학생이었던 내가 설립한 한일 아시아기금이라는 비영리단체 NPO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일 아시아기금의 취지는 한일 양국이 역사의 장벽을 뛰어넘자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이심전심이 잘 통하는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양국의 정치가 개입되면 정치의 영향을 받아 왠지 서먹해지고 어색해진다. 이런 점을 많이 느낀 나는 양국 민초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호관계를 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면 한일 양국을 떠난 곳에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우호를 다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착안하게 된 것이 한일 아시아기금이다. 그 실천 프로젝트로서 캄보디아의 아시아 미래학교라는 빈민구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이에 대한 호응은 실로 대단했다. 한 명의 한국인 유학생의 발상이 산뜻하고 훌륭하다. 역사의 가해자인 우리 일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제시했다. 는 내용의 기사가 일본 주류 매스컴에 거의 모두 소개되었다. 일본 공영 NHK TV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 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3부 특집이 제작되었는데 1부 한국과 일본의 과거, 2부 한국과 일본의 현재, 3부 한국과 일본의 미래 중 3부가 우리 한일 아시아기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한일 아시아기금은 비록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인 비호법인 승인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우경화 추진 세력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 대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성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도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반면에 일본에 양식 있는 개인과 단체 중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계몽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 스스로 앞장서서 자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행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인들의 반발과 반감도 줄어들 것이고 한일 양국 정부의 소모적 대립도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자료를 일본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일본인들이다. 그들은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근거가 나타나면 우리끼리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울분을 토하고 일본인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더욱 거리를 두며 멀어져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나서면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악용하려 할 것이다. 나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도 성금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푼 두 푼 마음을 모아 일본 사회를 위해 독도를 알리는 일본어 자료 등을 제작하고 또 일본의 양식 있는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토대로 삼자는 것이다. 일본 야구 6월 이후 개막하나 23일 회의 예정. 한국과 상황 다르다. 일본 프로야구가 6월 이후에나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포츠니폰은 22일 일본 야구기구가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책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자들 회의에서 개막 시기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서 5월 초 개막하는 방향이 검토됐으나 현재로서 5월 이후가 유력한 분위기다. 6월 이후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프로야구는 당초 지난 3월 20일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중이다. 그러면서 한국 프로야구의 개막에 관심을 드러냈다. 일본 데일리 스포츠는 한국 프로야구가 오는 5월 5일 정규 시즌 개막을 확정했다.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질 것이라며 144경기를 전부 소화하고 올스타전은 취소됐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하라 아스시 NPB 사무총장은 한국이 매우 노력한 결과라고 말한 뒤 향후 이미 개막한 대만 프로야구와 함께 한국 프로야구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동향 파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자, 오늘은 S10의 두뇌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의 내수용과 수출용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S10 구매를 계속해서 고려해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노트도 그렇고 삼성과 퀄컴의 협약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나라별로 엑시노스가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 나라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루머도 많은 상황이죠. 우선 한국 및 유럽 그리고 일부의 아시아 지역엔 엑시노스가 S10에 탑재됩니다.
제가 이 칩셋에 대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댓글에 저번에 제가 내수용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거기 유럽도 들어가지 않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유럽도 들어가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걸 내수용이라고 일단 표현을 한 거고요. 제가 이 칩셋에 대한 기술 분석, 그러니까 S10이 나오기 전 한 몇 주 전쯤에 해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P에 관한 자세한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는 오늘은 그냥 성능 비교, 간단한 성능 비교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일본 등에 출시되는 이 S10 모델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벤치마크 상의 결과가 항상 스냅드래곤이 무조건 좋다거나 항상 엑시노스가 그럼 무조건 좋다거나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전작인 S9에서 엑시노스 9810이었죠. 그리고 스냅드래곤 845. 그때 벤치마크 결과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점수가 높았었습니다. 정확히는 엑시노스가 이 9810이 싱글코어가 3648점, 멀티코어가 8894점으로 스냅드래곤 845의 싱글 2378점과 멀티 때 8132점보다 각각 1270점, 762점 더 높았었습니다. 자, 그때는 엑시노스가 높았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 9820과 855를 비교해보면 두 칩셋 모두 옥타코어가, 일단 스펙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옥타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정으로 보면 스냅드래곤은 7나노 핀팻 공정이고 엑시노스는 8나노 로우 파워 플러스 LPP 핀팻 공정입니다. 그래픽 카드 면에서는 스냅드래곤은 당연히 아드레노 640이고 엑시노스는 ARM 말리 G76 MP12가 들어갑니다. 그래픽 카드는 사실 이 말리가 아드레노를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태생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 역사에는 퀄컴의 베타적 판매 정책이 그 근간으로 있다는 걸 제가 전에 AP 분석할 때 언급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픽 카드는 그렇다 이 정도로 짧게 정리하고요. 메모리는 당연히 이제 LPDDR4X가 둘 다 들어가 있고요. 제 판단에는 이번에 발표된 이 안투투 벤치마크와 패시마크 워크 2.0에서의 벤치마크가 결과를 보면 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딱히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압도적으로 스냅드래곤 855가 엑시노스 9820을 앞섰습니다. S9 때는 엑시노스가 앞섰는데 이번에 스냅드래곤이 앞섰네요. 몇 가지 부분만 살펴보면 CPU 부분에서 스냅드래곤이 이제 11만이죠. 11만 9,672점. 엑시노스 9820이 10만 2,976점이 나왔고요. GPU 부분에서 스냅드래곤이 14만 2,533점, 엑시노스가 13만 7,207점이 나왔습니다. 토탈로 보면 스냅드래곤이 34만 3,573점이고 엑시노스가 32만 5,065점 정도 됩니다. 물론 이런 벤치마크 결과로 이 AP 칩셋의 모든 것을 제가 예단하긴 힘들지만 그냥 어느 정도 추측까지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제가 CPU, GPU의 어떤 하드웨어 스펙이나 AP의 나노나 스케일이나 그거에 따른 영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 편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그 어떤 전체적인 해석과 판단을 그냥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